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한국 대 가나 A매치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경기는 1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만족하기 어려운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왜냐면 지난 볼리비아전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크게 해결되지 않았던 거고, 그 선수 구성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 선수 구성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반전이 계속 부진한 게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철학의 부재, 이 팀의 어떤 일관된 스타일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여전히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흐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를 상대로 뭔가 괴롭히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막았을 때 우리가 해법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바둑을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라서 그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 볼리비아전 끝나고 올렸던 리뷰 영상에 이제 댓글 다신 분이 있었어요. 홍명보 감독님하고 지금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16강 가면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에서 결과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우승한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있는 대표팀 선수들은 영원히 우리나라 축구의 전설로 남을 거고 홍명보 감독님도 지금까지 뭐 약간의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런 걸 다 부식시킬 만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월드컵에 우승한다 그러면 결과가 그만큼 중요한 거긴 한 거는 사실인데 그럼 이제 과정이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느냐라고 한다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정은 결과로 가기 위한 길 중에 하나죠.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경기를 우리나라가 브라질하고 붙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0대5로 크게 졌잖아요. 10번 싸우면 우리나라가 브라질 몇 번 이길 것 같으세요? 뭐 한 번? 10번 다질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좋은 축구를 가지고 지금 이제 가나나 볼리비아한테 이렇게 막 고전하는 게 아니라 가나나 볼리비아 정도는 가볍게 뭔가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가나가 또 특히나 2군이었으니까 그런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한다 그러면 브라질하고 한번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브라질하고 붙었을 때 몇 번 정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과정이 있다 그러면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정도가 되면 저는 그게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월드컵이라고 딱 갔을 때 월드컵에 가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이기고 높은 위치에 가려고 그러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우리가 몇 번은 질 수도 있어. 이 경기 질 수도 있어. 붙어볼 때까지는 모르고 질 가능성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확신을 얻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확률을 높일 수 있게 가는 것들이 이 경기 내용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경기 내용이 이번 2연전에서 있었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됐던 경기 같고 볼리비아전에서 노출했던 문제가 가나전에도 거의 그대로 나오면서 선수 달라졌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대로 나오면서 경기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뭐 전반전에 슈팅이 하나였다는데 그런 경기를 보려고 몇만 원씩이나 내는 돈을 내고 저기 대표팀 경기를 가시는 분도 없을 거고 월드컵에서 그런 경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해하겠죠. 근데 지금 평가전에서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그 멤버들 거의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못하는데 상대는 좀 약한 팀이고 월드컵에 나온 팀에 비해서는 전력이 약한 게 분명하잖아요. 막 주전 선수 빠지고 그런 가나인데 근데 이런 경기력을 한다 그러면 월드컵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상대한 가나보다 강한 팀 상대로 이거보다 잘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야 그게 되겠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결과를 받아들겠지만 싸우는 건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내용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한번 이번 경기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둑알 나와야 되겠죠. 자,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랑 다르게 이제 3백으로 돌아간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센터백이 김민재, 박진섭, 그 다음에 그 조유민 선수가 나오면서 3백으로 전환을 했고 저는 이제 제가 언제였지 브라질전 때도 끝나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가 왼쪽이라든지 오른쪽에 스토퍼로 나오면 좋겠다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왼쪽 스토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저랑 생각이 비슷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면 그때도 지나가듯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있는 이 스토퍼들은 지금 우리 3백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공격적으로 풀백들이 그러니까 윙백들이 전진할 때가 있으니까 전진하면 이 뒤쪽에서 공을 다루면서 본인이 전진도 해줘야 되고 패스도 공도 뿌려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비적으로 우리가 3백이니까 이쪽에서 움직이는 흔히 그 메잘라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움직이는 선수들도 제어할 수 있도록 사실 3백을 세우는 거니까 여기도 빨리빨리 쫓아가가지고 데이마크를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이제 김민재 선수고 또 조유민 선수도 사이즈가 뭐 190에 가까운 선수는 아니지만 탄력이 매우 좋은 선수이기도 하지만 또 발도 빠른 선수고 그러니까 이 선수도 볼을 또 이제 그 앞으로 전개시키는데 장점이 있으니까 김민재 조유민이 나온 거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섭 선수가 이제 제가 전북에서 봤을 때는 그 짱을 잘 보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예. 그리고 커버도 잘 치고 그러니까 김민재 조유민처럼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 위주로 앞에 뛰어나가는 수비를 했을 때 커버치기에도 적절한 선수거든요. 박진섭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저는 꽤 수비를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3백 구성 자체는 수비에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비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3백을 세워놓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답답하게 느껴졌던 거는 제가 지난번 제 리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리뷰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상대 볼리비아는 4-1-4-1처럼 서가지고 9명이 뒤에서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9명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 뒤에서 볼 돌리는 선수가 거의 6명이었던 것 같다. 원두재, 김진규에 포백까지 다 뒤에 있다 보니까 앞에는 4명밖에 없고 9명 사이에서 싸우려고 하니까 숫자가 부족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이번 경기도 저는 똑같이 느꼈어요. 왜냐면 여기 3백으로 공을 잡고 있을 때 권혁규 선수랑 옌스 카스트로프가 계속 이 미드필더 두 명을 자기 뒤에 두고 데리고 나오면서 여기서 공을 이렇게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명은 어떻게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진 패스는 하나도 안 나오고 15명에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결국 앞으로 가는 패스는 이것만 들어가요. 이것만. 이쪽 깊이 넣는 롱패스만. 그래서 복귀를 해보시면 설령호라든지 이태석 쪽으로 혹은 이제 손흥민 쪽으로 이 측면으로 뛰는 선수한테 나가는 롱패스가 주로 기억나지 센터 쪽에서 아니면 이렇게 휘둘러 주는 것도 있겠네요. 센터 쪽에 뭐 오형규한테 투입된다거나 손흥민이나 이강인한테 투입돼서 이게 발밑으로 이렇게 땅으로 스루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공간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이 5명은 뒤에 이렇게 돼 있고 이 5명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앞에 벌어지니까 이 공간을 쓰지 못해서 완전히 점령당해서 볼 전기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다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한 명이에요. 수비하는 사람이 사실상 한 명. 근데 여기까지 쳐도 2명이겠죠. 그래서 여기 3명이 수비하는데 우린 이걸 5명이 돌리는 거죠 볼을. 그러니까 이게 과투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진짜 목적지 쪽을 기준으로 보면 9명이 수비하고 우리는 그 바깥에서 5명이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해요. 그잖아요. 여기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가나는 9 우리는 여기 5 여기 5 이렇게 가니까 지난번 포백 썼을 때보다 하나는 늘었다지만 이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쓰는 전술은 사실 라볼피아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나한테 오는 선수들까지 고려해서 빌드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조유민 선수가 공을 잡았다. 그러면 미드필더 선수가 이거를 내가 나 여기 받아 나 줘 하면서 그냥 나 줘 이렇게 해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줘봤자 여기 따라올 거거든요. 가나 계속 따라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8번이 공을 잡아봐요. 옌스 카스트로프나 저기 권혁규 선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리턴 주는 거예요. 리턴 주는 거. 그럼 여기 돌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좁혀버리니까 이렇게 쓰면 이 패스길이 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이 선수가 내려올 게 아니에요. 덤벼들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설령우 선수가 이런 위치를 잡는 거죠. 그래서 조유민이 공을 잡았을 때 포지셔닝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패스길이 날 것 같으면 20번 선수가 여기를 자르면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를 자르면서 들어오는 거는 이 좌우가 벌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보통 이 선수가 애매하게 이렇게 서 있는단 말이에요. 중앙 쪽을 먼저 좁혀야 되니까. 이 패스길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설령호가 이렇게 벌려서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본인이 이렇게 나가서 있다 그러면 여기가 벌어지니까 이강인한테 볼 들어갈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좁혀 놓는단 말이야. 좌우를 좁혀요. 중앙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설령호 선수가 위치를 여기다 잡는 거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 많이 나왔던, 한두 번 나왔던 장면이, 여기 투입되면 압박을 이 10번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림상으로 4번이 나오죠. 붙어있다가 여기 딱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설령호 선수가 본인 압박 들어오니까 이걸 이강인에 돌려주면서 탈압박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왔어요. 우리나라 진영 쪽에서. 요런 장면을 말씀드리는 건데, 요렇게 포지셔닝을 해놓으면 이 선수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서 이쪽으로 자꾸 패스가 들어가면 이 선수도 벌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넓게 벌려서면 10번이 우리가 볼이 잘 돌 때만큼, 잘 안 돌 때만큼 중앙 쪽에 수비를 치중을 하지 못하고 좌우로 벌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요게 하나가 있고, 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권혁규나 옌스 선수도 조유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이 선수가 덤벼들든 이 선수가 덤벼드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엔. 왜냐면 여기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위치에 가 있는다거나, 그래서 이 선수를 일루 뒤로 당겨 놓으면 효과가 조유민이 일루 들어오면 돼요. 공을 가지고 그냥. 공을 가지고 들어와서 미드필더처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서 여기서 옌스가 그 다음에는 가지고 들어오면 옌스가 일루 빠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보여준다, 예를 들면. 그러면 선택지가 2개 생기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잡혀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포지션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밖에 죽일 수밖에 없게 뭔가 느낌이 바뀌는 거죠. 여기 너무 좁으니까. 네. 이게 위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들이 내가 위치 포지셔닝을 해서 나한테 수비를 붙여놔야지. 왜냐면 내가 공 받기 좋은 위치로 계속 움직이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받겠다고 하고 이 선수가 올라가 버렸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패스각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혹은 이 선수가 오겠죠. 예, 여기를 못 주게 하려면.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위치를 여기 딱 잡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전환해가지고 가면 되거든.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이 선수가 넓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내가 포지셔닝을 함으로 해서 이 상대방의 위치를 변동시켜 놓고 그걸 통해서 내 동료들한테 길을 열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볼 전개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설명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풀백에서 인버티드 풀백 쓰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인버티드 풀백을 왜 쓰냐면, 여기 풀백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공 잡을 때 공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시티 같은 팀들이 잘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쪽을, 그 앞에 있는 윙포드를 와이드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와이드하게 쓰고 싶은데 이 선수가 여기를 거치고 여기를 거쳐서 가니까, 2번에 거쳐서 가니까 템포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잡고 있다가 바로 여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2번이 11번한테 볼을 깊숙하게 투입하고 싶다고요, 한 번에.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얘가 걸리적거려. 그럼 얘를 어떻게 치우면 되냐면, 우리는 여지까지 이걸 거쳐간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인버티드 풀백 하면서 이 선수가 나 미드필더처럼 할게 하면서 여기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빠짐으로 해서 라볼 피아나가 되는 건데, 라볼 피아나 되면 뭐가 좋아요? 한 명이 채워주니까 얘가 넓게 나가도 돼요. 그러면서 얘는 들어오는 거야, 여기 있던 풀백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 마크맨 누구야? 10번 마크맨. 얘 마크맨이 5번이었잖아요. 원래 여기 있던 애니까. 그러니까 일로 이동하면 얘도 이렇게 따라 들어온다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얘가 여기서 안 따라온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게, 일로 들어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드필더들이 여기 뭐 한 명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그럼 갑자기 여기 또 들어오면서 자기 마크맨 10번 보고 있었는데, 혹은 여기서 8번 마크맨 내 마크맨이라서 압박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누가 막아요? 얘는 위치를 순간적으로 바꿨으니. 그니까 얘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효과가 얘가 넓게 벌려서 서면서 오히려 이제 측면 쪽 가는 길이 더 좋아졌는데, 이 5번이 10번을 데리고 가면서 여길 또 치워줬어요, 장애문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1대1 걸린다 이거야. 네. 이러려고 사실 라볼 피아나에다가 막 무슨 저 변형 3백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이 5명은 앞에서 5명은 뒤에서 볼을 돌려요. 근데 계속 한 칸 전진해서 받아야 되는 이 미드필더들 위치는
계속 미드필더한테 가나 미드필더들한테 압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지고 뒤로 벌어지고, 그러니까 미드필더는 사라지고 후방과 전방만 남아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공이 안 풀리면 여기서 뛰는 선수 앞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패스가 길어지면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패스가 길어지면 대처할 시간이 생깁니다. 패스가 또 롱킥으로 날라오면 잡아놓는 게 깔끔하지가 않고 잡아놓는 동안에 수비한테 경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이 공간에 때려가지고 한 번 써야 될 기술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쓰는 거지. 이거는 어쩌다 한 번 섞어야 좋은 거지. 계속 이걸로만 하면 확률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전반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 하이라이트 보면 이태석 선수 쪽으로 넘어가는 장면들 이런 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필요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곤란하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주로 하더라.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나는 원래 내가 받고 싶은 위치는 뭐 설령우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미드필더가 오히려 혹은 그 여기 뭐 옌스 선수가 이런 위치를 잡아버리는 거죠. 애초에 얘 말고.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를 막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패스기를 막으려고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여기서 계속 깔짝깔짝 해주면 이 선수가 이렇게는 못 막을 거 아니에요. 조유민이 딱 공 잡았을 때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움직임을 잘 해줘가지고 포지셔닝을 해줘서 8번이 이쪽을 못 막게, 여기를 차단 못하게 해놓고, 왜냐면 패스길이 이렇게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공을 잡고 받겠다고 하고 일로 열리면 여기를 넣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야 되는 건데 움직임이 단순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접근만 해줘요. 이렇게 가. 그러면 이 선수도 이렇게 막아버리면 갈 길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아까보다는 좌우 간격이 여기가 벌어지질 않으니까. 이런 포지셔닝 문제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옌스 카스트로프랑 권혁규 선수가 경기를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경기 놓고 보면 근데 이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전술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속이 안 된 것 같았어요. 그게 경기 들어가기 전에 야 미드필더들이 포지셔닝 잘해줘야 된다. 잘해줘야지 측면으로 가는 길도 열리고 중앙에 손흥민이든 이강인이든 볼 들어가는 거 다 미드필더 3-3 미드필더들이 포지셔닝 잘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 롱킥 때리는 거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롱킥 때려주는 거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전술을 쓰기에는 윙백들의 공격력이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그 하이라이트 한번 돌려보세요. 이태석 선수 장면도 있고 득점 장면 전에도 여기서 조유민 선수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조유민 선수가 설령호 선수 쪽에 연결해줘서 설령호 선수가 여기 잡았다가 이걸 뒤로 이강인한테 내주면서 이강인이 크로스 올려가지고 득점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이 패턴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롱킥이 딱 들어갔을 때 부웅 날아와서 좋은 위치에 딱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제일 좋은 건 여기 우다다다 뛰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으면 제일 좋을 텐데 한 번 튀기고 두 번째 바운드 때는 이걸 잡아서 위협적인 위치로 더 치고 들어가든 해야 직접적인 박스 타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컷백을 내주든 크로스를 올리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 선수들이 빡세게 뛰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후방에서 올라오고 수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바운드 되거나 세 번 바운드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 먼저 잡으면 더 좋겠는데 라고 느끼는 장면. 그게 이제 전반전에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건데 이태수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크로스 올리는데 가나 선수 얼굴인지 머리인지 바로 맞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보기엔 하나 더 먼저 잡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격수들은 그런 거를 되게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잡아놓는 타이밍 같은 걸. 근데 아무래도 공격력을 갖췄다지만 수비 선수들이다 보니까 전형적인 윙포드처럼 움직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템포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위협적 공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력을 과연 이 풀백들이 여기서 와이드하게 쓰는 걸 풀백들이 쓰는 게 맞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325 형태 325 형태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한쪽은 그러니까 포백 뭐 3백 그냥 3백 쓴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요걸 변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태석 선수를 이쪽에다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써버리고 여기 3번을 차라리 옌스 카스트로프라고 해버립시다. 그리고 손흥민이 일로 가버리면 되지. 그러면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넘어갈 때 뛰어가는 선수가 손흥민인 거랑 이태석인 거랑 느낌이 확 다르죠. 근데 옌스 카스트로프라고 하는 선수는 어제도 보면은 볼을 잘 다루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막 무슨 기성용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처럼 볼을 예쁘게 차는 선수가 아니라 이 선수는 다이나믹하고 반반일 때 강하고 그 지지 말아야 될 때 막 이렇게 싸워주는 역할이니까 미드필더에서 여기서 그 개싸움도 잘할 거고요. 이런 때 여기 오픈이 돼서 여기 딱 뛰어 들어갔을 때 본인이 이 따라온 선수가 있을 테니까 이걸 하프 스페이스로 자를 수도 있는 선수고 직접 박스 타격을 노릴 수도 있는 선수고 여기서 부지런히 여기 올라와서 컷백을 먹을 수 있는 선수죠. 예. 오히려 뒤에서 볼 돌리게 둘 게 아니라 이런 데 올려 붙여야죠. 그러니까 형태를 325가 좋다 그러면 우리 선수들 구성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손흥민이 제일 바꿔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기면 사실 이태석이 인버티드 풀 윙백이겠죠? 중앙 쪽 가담시켜 놓고 이강인 선수는 중앙 성향이니까 여기 그냥 그대로 두고 설령호 선수 여기 두고 바깥쪽은 손흥민한테 맡기고 이쪽을 옌스가 썼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좀 전술의 디테일, 그림의 디테일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쉬워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어제 그 김영광 형님 유튜브도 잠깐 들어가서 라이브에서 채팅도 치고 잠깐 점심 그 하프타임에 그랬는데 그 영광 형이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어떤 느낌의 또 문제가 있냐면 그 볼리비아전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다 따로 놀아요. 템포가 자 여기 줄게 그럼 받아요. 그러면 나 찾을게 나 이제 누구 주고 싶어 그럼 그때 움직여요. 그럼 내가 받을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템포가 여기서 딱 주고 딱 주고 딱 잡아놓고 주고 딱 잡아놓고 주고 이거는 여기가 대처가 다 된다는 거예요. 누구 줄지 보이니까. 왜냐면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위치가 그대로 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줬을 때 4번 선수한테 줬어요. 이거를 원터치로 바로 주면 연결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줘요. 근데 여기 잡아요. 잡는 순간 이 선수들이 알아요. 쟤 뭐 누구 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6번도 압박을 바짝 들어올 수 있고 이 선수도 이 3번을 의식한다면 이쪽 패스기를 막는 거고 이 선수도 그냥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압박을 하러.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공이 연결 한번 잡아가지고 두 번째 주면 갈 때는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죠. 압박을 당하게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배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선수가 또 원터치로 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 선수가 잡아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잡아서 줘서 이렇게 압박이 됐어요. 잡아놓는 것도 문제야. 그러면 맞닥뜨리니까. 근데 이거 원터치 주고 싶어도 이 선수가 의식을 해야 돼요. 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원터치를 주죠. 그냥 이렇게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줄 수도 없어. 걸리니까. 여기다만 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안 움직이고 서 있으면 못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겠죠. 뒤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백패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속도 살린 공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공을 주는 선수나 받는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이 이거 공이 저렇게 흐름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때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여기를 준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전부 선수들이 얘가 공 받으면 누구 줄까를 생각하고 어디 줄 거야 라는 걸 좀 약간 약속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으면 이 선수가 이걸 그냥 서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쳐져서 받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얘가 잡으러 가긴 멀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벌려서는 거고 볼이 여기 이제 투입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 생각하는 거예요. 3번 어디 가야 되냐. 지금 7번이 이 7번 잡으러 나가네. 그럼 나 일로 뛰어야 되겠다. 얘 뒤로 움직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6번은 여기 7번이 우리나라 7번 손흥민이니까 흥민이 형은 워낙 볼키핑 좋고 잘 안 뺏기니까 내가 공격적으로 전진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얘네가 아마 일로 가겠지 싶으니까 그럼 내가 이 위치 잡아봤자 어차피 볼 못 잡는다. 여기 공 잡으면 지금 11번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내 위치 어디 잡아야 되냐? 그럼 여기 잡아야 되겠다. 해서 7번이 공을 잡을 때는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미드필더들 위치가. 그래서 이 선수한테는 물론
이 선수도 따라올 거예요. 뒤에서 따라오겠죠 아마. 움직이는 거니까 따라올 거고 이 선수한테 따라올 텐데 그럴 땐 이 선수한테 선택지가 생겨버렸죠 벌써. 얘한테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파생되는 거예요. 여기 투입되면 얘가 뛸 텐데 그럼 6번 선수가 이거는 그냥 들어가 줄 수도 있겠다. 왜냐 9번이 일로 잘라가지고 내가 컵백 먹어야지 하고 들어가고 7번 선수는 이거 역습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뒤쪽 채워줘야지. 이렇게 되는 게 유기적인 움직임이라고요. 그럼 여기 따라오겠죠. 여기도 센터백 따라오든지 미드필더 따라오든지. 그러면 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서 풀어 나왔다. 저기 가면 풀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이 3번이 공 잡을 때가 되면 저거 풀렸구나 싶으니까 난 이제 가담하지 말고 바깥쪽에서 골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관계밖에 없다. 그게 문제다. 공이 없는 선수들이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속지도 않아요 상대가.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치다 뺏기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토트넘에서는 덜 뺏기는 거 같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오면 뺏기냐? 주변에서 움직이는 게 늦어요. 손흥민 선수 뺏길 때 보면 이태석 선수가 돌아가는 움직임을 하거나 미드필더 쪽이나 센터포드 쪽에서 잘라는 움직임 하면서 다른 수비수들을 분산시켜주는 수비수들을 헷갈리게 하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본선 가서도 경기력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더 열심히 뛰는 때가 되고 개인 기량들이 좋기 때문에 개인 기량으로 풀어나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 가게 되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득점 장면을 보시면 그게 나와요. 저는 그게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었어요. 아까 조효민에서 설령우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설령우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강인이 공을 잡거든요. 근데 이제 배치가 제가 기억나는 배치는 뭐였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강인 선수 쪽에도 수비가 있긴 있었어요. 설령우가 깊은 위치로 들어갔다가 따라오는 이강인한테 내줬는데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고 이게 이태성 머리에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숨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김진규예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돌려보세요. 진짜 신기해요. 이강인이 공을 딱 왼쪽에 잡고 크로스를 올리려고 딱 보고 있는데 이때 김진규 선수가 이 뒤를 뛰어가요. 그래서 이강인을 막고 있던 이 선수가 가려다 안 가요. 오른쪽으로 힐끔 봅니다. 자기 오른쪽을. 근데 김진규가 뛰어들어가니까 이걸 붙지 못하고 서요. 왜냐? 이 패스기를 걱정하는 거지. 하프스페이스 들어가면 김진규가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각을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야가 완전히 열리고 이강인 선수 킥은 워낙 정확하니까 그 기술이 더해진 거죠. 그 순간에 이 크로스가 이렇게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완전히 목적이 명확한 크로스였어요. 조기성을 넘기겠다. 조기성을 미끼로 쓰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을 노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태수 선수 잘 움직여줬고 그 장면만큼은 너무 칭찬할 장면인데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잘하려고 그러면 잘라주는 김진규 선수와 같은 움직임을 한 번 득점 장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여러 번 자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에 항상 늘 부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옌스나 권혁규 선수가 못했다는 면도 인정을 하지만 그거를 호흡이 안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반전에 들어온 선수들은 괜찮았다 이렇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하게 롤을 줘야죠. 그냥 김진규 서민우 조합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이 선수들한테 명백하게 롤을 딱 주고 너가 이런 움직임을 해줘야 돼라고 해서 그게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한 디렉션을 주고 지시를 주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 3-2-5로 서서 빌드업 할 거야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시킬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물론 그게 이제 거기서 잘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일 수 있겠죠. 그 개인 기량이 더 좋은 선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능력치가 전술이해도 높다는 얘기니까. 근데 경기장 안에서는 명확한 디렉션을 주고 준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좋은 자기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 저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많이 뛰어. 그리고 그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이강인 선수도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본인이 늘 잡아서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령호가 공을 잡았을 때 혹은 우리나라 역습을 나갈 때 본인이 역습에 가담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본인이 박스 타격을 직접 노리는 유형이 아니에요. 본인은 볼을 받아서 이거를 앞에다 연결해주고 싶어하는 유형이라서 이강인 선수가 죽어라 전력 질주를 앞으로 하는 빈도가 좀 전 낮다고 생각해요.
근데 옌스는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생각해보면 옌스 같은 선수를 미드필드에 갖다 놓음으로 해서 이강인 선수가 뒤에 처지고 옌스가 전진할 수 있는 이 위치 포지셔닝을 바꾸면 되니까. 앞에 있던 이강인이 내려가고 옌스가 올라가는 방식을 쓴다 그러면 두 선수의 성향에 맞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김진규 선수가 여기 있는 것보다 옌스가 나올 수도 있죠. 이강인이 내려오고 여기 있는 미드필더가 올라가는 동선을 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쓰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진규가 낫다, 옌스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술을 짜기 나름에 따라서는 좀 더 좋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잘 그려서 선수를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냥 우리 3-2-5하고 명확한 디렉션 없이 자 한번 해봐 라고 하는데 거기서 김진규 선수가 서민우 선수가 옌스나 권혁규보다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이 진짜 항상 잘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전술을 탄다는 거예요 선수들은.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김진규랑 뭐 서민우가 나왔을 때 확 달라진 그림이 보였냐? 그것도 아니에요. 후반전에 가나 선수들도 체력도 떨어지고 개인기량도 우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상대 힘 떨어지니까 김진규, 서민우가 좀 더 움직이기에 수월했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경기를 서민우, 김진규가 전반을 하고 후반에 옌스, 권혁규가 들어왔을 때 과연 여러분께서는 옌스, 권혁규가 후반에 들어왔더라도 김진규, 서민우보다 못했을까? 확신하실 수 있나요? 저는 확신이 안 돼요. 해봐야 알아. 그거는 저는 확실한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공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화학작용을 봐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농구 만화 리얼이라고 있습니다. 리얼에서 제가 자주 이제 봐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서 이제 농구니까 5명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감독님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누구 한 명의 개인 기량으로 막 이렇게 풀어가는 농구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손가락처럼 5손가락, 엄지랑 새끼손가락, 뭐 검지, 중지, 약지 전부 이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손을 쓸 때 이게 힘이 제일 세지만 엄지만 5개 있으면 우리가 섬세한 작업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새끼손가락 힘이 약하다고 하지만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뭔가 뭐 테니스 라켓 같은 거 움켜질 때 그 마지막을 딱 잡아줄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지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5개가 그 각자 특성이 다르지만 이 5개가 조합됐을 때는 우리가 이 손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11명의 선수가 특성이 다 다르지만 11명이 모였을 때는 그 다른 특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기능,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5개가 같이 움직인다기보다 뭐 성향이 다르니까 배치는 다 그렇게 돼 있겠지만 그냥 우리는 야 너 검지해 검지처럼 움직여 검지. 검지는 그러니까 앞뒤로만 움직여 지금. 엄지는 따봉하고 있어. 엄지 따봉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잡는 동작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손으로 움켜쥐는 동작을 못 하고 5개가 다 따로따로 돌고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개선점이 분명했던 경기 같아요. 근데 볼리비아전에도 잘 해결을 못했고 이번 경기에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깝게 보는 편이죠. 네. 하여튼 좀 설명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비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수비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빌드업 체계가 안 좋다고 장지현 해설위원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 되게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압박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방 압박을 하는데 압박이 풀려. 그거 문제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가나니까 그나마 어떻게 버틴 거지. 압박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강한 팀 뭐 프랑스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팀 상대로 빌드업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두드려 맞겠죠. 전방 압박을 함부로 시도하면 안 돼요. 근데 전방 압박을 어제 좀 제가 보기에 너무 느슨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숫자 싸움의 문제인데 어저께 미드필더 선수가 상당히 공을 많이 잡았어요. 가나에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 너무 쉽게 공 잡아. 왜냐면 압박 들어갈 때 주로 2명이 들어가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포백이니까 우리가 셋이 전방 압박 들어가는 게 숫자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가 3백이니까 숫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얘는 4-3-3 내지 뭐 4-1-4-1 뭐 이런 느낌 뭐 4-2-3-1 뭐 어찌됐든 4-3 그러니까 허리가 셋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비가 셋이나 있잖아요. 여기가 3명이 1명 막는 꼴이야 또 수비할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이 뭐 김민재 선수라든지 조유민 선수가 우리가 내려섰을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내려섰을 때 여기 하프 스페이스 자르는 선수들이 좀 많으니까 이거 제어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 시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원톱인데 우리가 3명이라 그러면 3명이나 뒤에나 남아있는데 앞에 있는 7명이 상대편 10명 필드 플레이어 10명을 압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저는 장지현 해설위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박진섭을 시프트 쓸 줄 알았다. 저도 그게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어제 이제 많이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 손흥민하고 오형규가 압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측면 갔던 거 손흥민이 이렇게 압박해서 얘 주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이제 오영규 선수가 이제 이쪽을 같이 압박해가지고 측면 못 나오게 했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3번이 남는 거예요. 얘가 그냥 남아요. 얘 압박할 애가 없어.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압박했어요. 손흥민이 측면 압박하고 오영규가 여기 압박했어요. 여기 공 잡고 있는데 압박해오니까 얘가 일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 이강인이 일로 압박하는 거지. 이쪽 측면 이제 여기 차단했어요. 이쪽 못하게 하면서. 근데 그러면 여기를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공주권이야. 제일 쉽게. 근데 이제 우리 둘이 투미들이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은 마크맨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미들이 셋이라서 얘네 둘이 만나 있고 얘네 둘이 만나 있으니까 이거를 버리고 뛰어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지. 얘가 완전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올라오면 되죠. 그럼 압박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채우는 거지. 이럴 때는 폴백 형태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박진섭 시프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방 압박 시도할 땐 김민재, 조유민 둘 다 발도 빠르고 커버가 되니까 박진섭을 9번 마크 시키지 말고 그냥 여기다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쓰리미들 압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만 죽이면 우리가 뒤에 수비 둘을 두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4번을 지운다는 취지가 뭐냐면, 아까 압박하는 게 5번 압박해서 일로 오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강인이 압박을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얘가 여기다 넘겨주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얘가 없는 셈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2대1이니까 우리가 하나 더 썼어요. 숫자를 하나 더 썼어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공간. 그럼 숫자가 여기 가나 노란색 8, 우리나라가 8이에요. 그리고 1대1로 다 물려있거든요. 이러면 전방 압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였다? 여기를 셋으로 바꿔놓으니까 미드필더가 얘가 여기를 막아야 된다. 여기 버리고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볼 여기 들어가 버리면 이 선수가 압박하러 나오는데 그럼 여기 다 줘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패스가 풀리는 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싸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빌드업 체계가 좋지 않았다고 한 게 전 정확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방 압박하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만약에 이재성이 있었다 그러면 좀 달랐을 수도 있겠죠. 손흥민, 이재성, 뭐 이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가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러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저는 이재성 선수가 제일 고생하고 욕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수가 정말 압박을 쉬도 없이 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을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우리나라보다 객관적 전력이 좋은 팀이라 그러면 압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언제도 봤냐면 브라질전에도 봤죠. 전방 압박 잘 안 통했습니다. 고민해봐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 이번 2연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재 선수가 불안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전 좀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김민재 선수가 좀 과도하게 덤빈다 이런 느낌도 있긴 했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좋은 수비를 하려고 그러면 좋은 1차 저지선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예측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공격적으로도 예측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수비적으로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여기서 이 2번 선수가 움직이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여기 2번 선수가 김민재를 상대로 일로 자르든 움직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패스가 연결될 때 이 김민재 선수가 수비하기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이 7번 선수가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4번과 2번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딱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7번이 공을 딱 잡았어요. 근데 이제 패스각이 좀 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지런히 따라 들어와서 이 패스각을 딱 막았어요. 옆에 딱 서줬어. 그러면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각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주로 일루 빠지는 거다 해서 여기다가 나가고 받으러 가면은 이거를 김민재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몸싸움하면서 뺏어내는 장면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김민재의 장점이 엄청 잘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공을 잡았는데 이 7번 선수가 전방 압박을 시도하다가 좀 늦었어. 예를 들면. 그러면 2번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는 게 여기도 패스각이 날 거고요. 그죠? 이렇게 가면 똑같아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슷해지긴 할 텐데 이 선수가 여기 공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오면서 수비가 될 거니까 여기서 뭔가 다시 이렇게 내줄 수도 있고 7번 쪽으로 이걸 이용해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 다시 주고 자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패스가 이쪽으로만 나갈 수 있게 7번한테 이쪽으로만 나갈 수 있게 이 선수가 제어를 잘해줬다 그러면 4번 선수가 수비를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걸 수비를 못 해주면 김민재 선수한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거죠. 또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여기서 나 줘 해서 나가는 척 하다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 여기 줘라 하고 이렇게 돌아뛰면 이렇게 넘기면요. 키를 넘겨서 이것도 통짜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바보 만들 수가 있다고요. 여기 수비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수비적으로도 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뭔가 예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측이 어렵게. 그러니까 내가 수비할 때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개인기량이 좋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개인으로 수비하는 거야. 내가 가서 압박할 거야. 내가 제 공 뺏을 거야. 저거 내가 압박해줄게. 내가 뺏을 거야.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내가 지금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 임무가 뭐냐. 몰아주기만 하면 돼. 무리 안 해도 돼. 어차피 여기서 셋이서 볼 돌릴 때 이 둘이 압박해가지고 뺏는 거 힘들잖아요. 혹은 이 전방 셋이 포백하고 미드필더까지 5명인 상태인데 여기서 공 빼는 거 힘들잖아요. 그럼 뭘 해주면 좋겠냐. 뺏는 거는 이 수비 쪽에서 뺏을 수 있게 이쪽에서는 확률을 낮춰가는 거지. 압박하면서 다음 연결될 공간들에는 패스 연결될 확률은 한 60%로 낮춰가고 그 다음 패스 연결될 30%로 낮춰갈 수 있게. 그래서 계속 확률을 낮춰가서 언젠가는 실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팀적인 수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번 경기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덤비는 수비가 너무 많아요. 압박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압박을 하더라도 내가 압박함으로 해서 내 동료들한테 도움을 주고 우리 팀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내가 뛰어서 자 압박해라고만 한 것 같아 지시를. 그러니까 압박은 해요. 근데 우리 팀한테는 도움이 안 돼. 내가 뺏으면 좋은데 안 되면 오히려 팀한테 부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직력이 있냐 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30분 하려고 했는데 40분이 넘어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짜임새 있는 경기력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숫자를 늘려놓고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콘셉트가 있고 전방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콘셉트는 있는데 어떻게 전진해서 앞에 있는 공격수들을 많이 쓰면서도 우리가 세밀하게 공격을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디테일이 부족한 거고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뭐 롱킥을 유도하든지 우리가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콘셉트는 알겠는데 전방 압박만 하면 다 되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전방 압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건데 라고 하는 그 방법론 제시하는 게 너무 부족해요. 결승점은 정해놨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자 내가 이번 수능에서 무슨 과목 1등급을 받아야 되겠어. 수학하고 언어 영역 1등급을 받아야 되겠어. 1등급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어 공부도 하고 수리 공부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강사가 좋은지 어떤 선생님한테 뭘 배워야 되는지는 안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너는 이번에 공부해서 1등급 받는 거야. 오케이? 자 해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보통은 좋은 지도자, 좋은 선생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알려주겠죠. 자, 지금 네가 부족한 게 이건데 그때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문제집이 좋으니까 한번 풀어봐야 되고 뭐 이렇게 알려주겠죠. 근데 그게 없는 느낌입니다. 우리 1등급 받기로 했어. 알지? 이것만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린 좋은 대학 갈 거야.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낼 거야.
그게 최종 목표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간 목표들은 있는데 그게 이제 전방 압박이라든지 뭐 그런 수비를 잘하겠다 뭐 이런 건데 공격적으로 잘하겠다 이런 건데 그걸 위한 세세한 작은 목표들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돼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미 정해진 마당이고 6개월 된 상황 남은 상황에서 지금 뭐 감독 교체도 늦은 거죠.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홍 감독님 체제로 가는 게 맞고 뭐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른 대책이 나오겠지만 뭐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좋은 성적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부디 좋아지길 바랍니다. 저는 어찌됐든 월드컵은 즐기고 싶거든요. 네. 좀 걱정되는 경기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이나 길게 했네요. 이번 주말에는 한번 K리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